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과 의사회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종성 국민의힘 위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우리 유성걸 의원님께서 우리 친히 떠오르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신 우리 유성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 정책들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했지만, 사실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심, 정책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원실에서도 이번에 치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보자라는 뜻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신경과 의사의 윤은용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치매 문제 앞으로 우리 소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 또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어떤 해결 과제로 부각될 위험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예방과 그 치료 내지는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종합적인 어떤 복지 대책까지를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로 신경과 의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또 치료라는 개념은 조금 들면 치매 상태를 또 유지시키고 또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측면의 대응책들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우리도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더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12월달 연말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하느라 바쁘시기 중에도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주신 우리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 또 기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연말연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환영사에 앞서 서정숙 국민의힘 위원님 자리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 아주 뜻깊고 진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뿐만 아니라 치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해주셔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 치매 어르신들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안 것이고 또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토론회를 해주시고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우리 이종성 의원님과 서정수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당에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에서도 또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사에 앞서 서정수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간단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치매 문제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사후 약방만 할 것인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치매를 최대한 예방하고 또 부득이 치매가 걸리더라도 좀 덜 고통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또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법으로 입법해야 되고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 이 또 토론을 개최하신 이종석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좋은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은용 대한신경과 의사의 회장님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과 의사회 회장 윤은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돼서 또 노인에게 발생하는 많은 치명계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치매가 가장 크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국가나 사회에서 치매 특화나 이런 대책을 여러 가지 강조를 했고 또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또한 신경과 의사회도 진료 현장 최일선에서 치매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또 경청하고 의학적인 진료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어려움을 치매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 2022년 5월과 7월에 이미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치매 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는 치매 치료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는 등의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치매를 예방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치매 약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성공 기수가 들려오고 있으며 비약물적인 인기주의제 치료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치매 환자로 국한되었던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 치료의 범위가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인지장애 환자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선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적인 치매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오늘의 토론은 우리 사회의 적절한 치매 관리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종성 의원님 그리고 오늘 자리에 빛내주신 정책위 부위원장님, 서정수 위원님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결과가 치매 환자의 치료의 관리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환영사에 앞서 박대출 기재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축하 인사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무슨 병이든 깊어지기 전에 일찍부터 발견해내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의료복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특히 또 치매 문제는 아마 그 중요성은 단 치매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그 치매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이렇게 치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최근 뭐 이런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깜짝 놀란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 12분마다 한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된다는 그런 걸 보면은, 치매는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고 우리 이웃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 얼마나 이런 아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선진 우리 복지를 위한 아주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 주시는 것들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정책 대안으로 국회에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경민 여성경제 대표, 여성경제 신문 대표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성경제 신문사 정경민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중앙일보 있다가 지금 저희 서울문화사라고 우먼센스 시사저널 일요신문 계열사인 인터넷 신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초창기부터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저희 여성경제신문이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이종성 의원님과 함께 치매 병명 개선 캠페인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의원님께서 그 인지 흐림증이라는 대체 병명으로 법안 발의도 하셨고, 또 여러 개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언론사로서는 이 치매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너 치매 걸렸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매라는 병을 무서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또 치료를 꺼려하는 이런 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시켜서, 과거에 우리 우울증이나 정신병도 비슷했지만 꾸준한 노력을 거치면서 요즘은 많이 개선된 것처럼 치매 병명도 고쳐서 그런 식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여성경제신문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식 개선 활동들 또 캠페인들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이종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론에서 다른 자가서 우리도 뒤에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간단한 토론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먼저 신준현 대한신경과 의사회 정책부회장께서 의료 현장에서 바라본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께서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은 윤흥룡 회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이신 신준현 부회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경과 의사회 정책부회장 신준현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얘기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바라본 치매 환자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크게 세 꼭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모임의 주제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매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임인데 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는지 이전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 15년 전부터 서울시 치매센터를 하면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더욱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서 아까도 잠깐 윤 회장님이 얘기한 정도지장에 대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개원을 해가지고 치매 환자를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사회적 사회 구조나 아니면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중증 환자를 보고 있진 않지만 요양시설에서 보고 있는 중증 환자의 여러 가지 진료의 문제점들이 많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중증 치매 환자들의 진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건 많이들 보시는 데이터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0세 이상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2만 명이고요. 유병률 한 7% 정도 됩니다. 치매 관리 비용이 꽤 많죠. 근데 보시면 65세를 보시면 65세 이상에서도 8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추정 치매 환자 수가 88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10%죠. 그래서 5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사실 60대 이상에서 볼 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이 되면 약 136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약 3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거로 유병률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기환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경도지장이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경도지장이 뭔가 하면 치매가 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치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도인지장애도 결국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군이죠.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군을 갖다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지 가족들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크게 문제 없이 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도인지장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일단 크게 나뉜다 그러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기억성 경도인지장애하고 비기억성 경도인지장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되는 게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는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기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도인지장애 중요한 것은 정상인이 보통 매년 한 1 내지 2% 정도가 치매를 진행하는 데 반해서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지나면 85%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매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저희가 약물 치료도 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경도지장에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인지재활을 하는 인지기능 치료들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요 근래에 이제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치료 파라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경도인지장애가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디텍션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는 한 67만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에 비해서 21년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50만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제가 20년 이상 치료를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경도현장에는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검사만 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표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머리 안에 펫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쌓여 있는 것이 펫으로 확인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혈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갖다 측정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는 양상을 보는 혈액 검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병리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들이 나오면서 경도인 장애가 어쩌면 이때 치료를 하면 병을 갖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계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임이 전환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도인 장애에서 뭔가 우리 노력을 하면 그러면 치매로 진행되는 거 막겠다. 막으면 적어도 뭐 환자들도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매 관리로라든가 치매 진료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전부터 초기 경도지장이나 경도 치매 환자를 대상해서 인지중재 치료라는 걸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든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알츠하이머를 보고 있는 워드와이드한 그런 연구 집단에서도 연구 결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에서도 인지중재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초기에 경도지장애 환자하고 그다음에 초기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런 인지중재 치료, 약물적 치료가 아닌 비약물적 치료를 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핑거 스타디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연구들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 코그니티브 트레이닝이나 코그니티브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을 사용한 우리나라에서 슈퍼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자극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도인 장애 현재 임상적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 새로운 치매 개발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치매를 본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실 뭐 치매를 경도인 장애에 쓸 수 있는 약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FDA에서 조건부 승인받은 에두카주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죄송합니다. 그 약은 이제 치매의 질환 자체를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이고요. 요즘 지금 아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레카네밥이라고 해서 이 약도 알츠하이머에서 생긴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줄이는 디지즈 모디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병의 진행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2022년도에 알츠하이머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약물 개발 단계를 본 건데, 현황을 본 건데, 한 68% 정도의 약물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드린 그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를 갖다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약들은 결국 많이 진행된 다음에 병을 갖다가 모디파이하는 것보다는 진행하기 전에 막 그런 근거가 보일 때 약물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고 환자들을 갖다가 더 자기 기능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싼 약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대상자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치매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도인지가 무조건 다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기전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상군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약들이 점점 더 좋은 약들이 발견되어진다면은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언제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고 굉장히 심한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직 증상이 없고 나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만한 사람들을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환자 선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밀로이드 혈액이나 영상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고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그 다음에 약을 갖다 발전시켜야 되는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치매 진료의 증가는 우리가 치매 치료의 비용도 굉장히 밀리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중증 치매 진료비가 경증 치매 진료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돌봄 비용도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돌봄 인력 부담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치매가 나빠짐에 따라서 합병증도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시터리터를 하게 되다 보면 초기 치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증 치매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료 비용을 갖다 낮출 수 있고,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증의 주기발견 진행을 늦추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 사실 저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클로로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항정신용제, 지금은 더 좋은 약이 나오지만 아주 초기에 나왔던 클로로프로마틴 약이 1951년에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정신분석을 주로 하는 정신병 치료가 유행이 되고 있었고 이 약을 쓰는 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게 됨으로써 정신병 입원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정신 조현병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엄청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서 있고, 그런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써놨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제가 치매 치료를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약물 필요 이외에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갖다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치매는 이제 종합치매센터에서 그걸 얘기하겠지만 통합적 치료 원칙을 있습니다. 무조건 약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제 컴펜세이션에서 잃어버린 기능을 보완하고, 그다음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해주고, 현재 나와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고 있는 게 약물 치료를 유지를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의 질병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매는 결국 이제 치매 케어, 보호자 케어에 대한 거를 하신 단체에서 나오고 계시지만 환자 보호자 모두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가 인터벤션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종합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부담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중앙보호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가족적인 개인 모임, 중증시설의 가족 모임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인수중재 치료가 덧붙여진다면 치매가 전인적으로 잘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매 환자 진료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사실 대가족 제도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 한 명을 갖다 서포트하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부담을 덜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핵가족이 되고 이혼이나 비혼이나 아니면 근무 조건 때문에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대 자체가 개인주대 시대다 보니까 사실 가족보다는 자기 개인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서울시 독거노인이라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증가되고 있고, 그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를 볼 때 문제가 되는데, 환자 주보호자가 부재가 됩니다.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주되게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가 없고, 멀리 떨어지는 아들 자녀까지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적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요양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아서 시간적 물리적 요양 전담이 불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제가 봤고요. 지자체의 사회부조의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족 지지가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사회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행정들,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연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치매 관리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한 15년 전부터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경도 인장에 갔다가 스크리닝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요즘은 치매 안심센터가 되면서 저는 원주권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스크리닝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동기부여를 못 잡겠죠.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각 센터마다 어떤 모티브를 준 거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됐는데, 그런 것만 갖고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진단을 받아도 이 치매 자체가 문제가 본인 병에 대해서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자 이해도가 중요한데, 환자만 설명할 경우에는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보호자의 질병 이해도가 완전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많이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보호자를 잘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환자가 많죠. 아까처럼 독거노인도 많고, 그 다음에 약물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나 행정 업무를 연계해야 되는데 연계고리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 국회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치매 안심센터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에 필요하고 있는 어떤 치매에 대한 프로젝트나 사업이 다른데 똑같은 지표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행동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잠깐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큰 병원들은 병원의 질관리 위해서 이런 환자들 받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입원 환자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이상행동 있는 치매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질관리 문제 때문에 잘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행동 있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들도 각 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고요. 제가 잠깐 생각해본 해결 방안은 지금 요즘 아마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게 강화돼가지고 75세 이상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조금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 이상일 경우에 특히 무슨 라이선스를 갖다가 재갱신할 때는 인지기능 스크리닝을 하면서 변돌이 장애를 좀 우리가 디텍션하는 비율을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보호자의 상담 시간을 늘리고 질환 비용리 환자 상태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료만 갖고는 쉽지 않아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가족 상담을 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그 보험료를 좀 부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보호자가 돌보면 할 수 없는 노인들이 꽤 많은데 이거를 지역 내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 의사의 중심으로 사실 이런 스크리닝을 하고 약물 치료가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종합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치매 관련 기관의 질병가를 해서 이게 이제 굳이 꼭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준을 갖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 상담료는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보호자한테 해줄 얘기도 많고 줘야 될 정보도 많은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원을 하면 60명, 70명 환자를 봐야 되는데 보통 치매 환자 제대로 설명하는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환자 보고 또 보호자 붙잡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치매를 보는 선생님들조차도 그 얘기를 잘 못해주거나 해줄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안에 포함은 시켰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매 진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는 것은 중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치매 환자의 간병 때문에 뭐 이제 간병살이를 하게도 되고 아마 간단히 보실 겁니다. 노노 간병을 하면서 뭐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병에 대해서도 모르고 굉장히 힘든 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증 치매 환자는 안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할지 모르고요.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는 비 오는 날 밖에 나갔다 동네에 빠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옛날 부엌에서 불이 났는데 앞뒤로 뚫려 있는 부엌인데도 나가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식사나 대접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 사실 시설 부분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포괄수까지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숟가락 못 받죠. 안 해주는 게 돈을 안 버는 거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는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서 요양원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좀 되는 요양병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현재 의사가 받는다는 차이가 좀 있겠죠. 이상행동장애 조절하기 위해서 이를 평가하고 적절한 아까 같은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 질병가 평가 지표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공동간병이나 이런 것에 법적 지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웃소싱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 근무진의 의견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호자 간병비 부담이 크다. 이게 이제 간병비 자체가 비교나 비교별 인정되지 않아갖고 뭐 사행간병이면 월 100만 원, 개인간병의 경우는 360만 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못 대는 경우는 요양원을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간병인의 법적비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 선망이나 공격성 망상 등의 이제 이상행동이 심한 환자는
어쨌든 돌봄 부담이 상승하고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처치가 요양병에서 곤란한 상태다 보니까 간병이나 의료진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권고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 중에 항정식성 의약품 처방 비율이 높으면 집회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상행동이 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오는데 그걸 못 쓰게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차라리 처방률 대신에 우리가 이상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정신행동 평가 지표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의들이 처방할 때에는 평가에서 빼는 게 어떤지, 아니면 이런 걸 잘 할 때는 차라리 평가 지표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매 안심병원을 시범사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제대로 돌아가진 않고 있어서 의지가 있는 민간 요양병원 시범사업 참여를 같이 유도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의견들이 나왔고, 사실 요양시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입원 기준하고 입소 기준이 저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해주는 게 차이가 없다면 결국 둘이 경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기능 정리에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간병 시스템 확보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선제적 대응 방안에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 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경도인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해서 치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증 질환이 아니고 이거는 중증화를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키 스테이지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러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전문 진료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고, 인지중계 치료나 항체 치료제나 이런 치료 대상자를 정확히 선별하고 그걸 갖다가 스크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치매 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 가족 상담료 측정에서 보호자를 포함하는 치매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변화한 치매 진료 환경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 치료 시스템을 지역마다 구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지어져 있는 치매 안심센터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요. 보건소 위주의 획일적 사업보다는 여러 지역의사회하고 좀 자율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지역 맞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들에 대한 거는 필수 입원 환자들,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거나 이런 환자들은 간병급여를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겠고, 담당 의료진하고 간병 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아웃소싱이든 뭐든 간에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병동은 사실 민간 요양병원으로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갖다 다시 좀 생각해보는 게 좋겠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그런 우리 이상행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지표들은 삭제하거나 현실화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증 환자도 우리가 진료의 단계가 있는데, 그런 재택 커뮤니티 케어나 요양은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을 하고 단계적으로 중증 치매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준현 부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효정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님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효진입니다. 그리고 신경과 의사진제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좀 빼고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여러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이경성 의원님, 또 여성경제신문 대표님, 저희 신경과 의사 회장님 모두 치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외치는 게 사실은 결국 어떻게 보면 돈 문제죠. 환자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또 경제적인 부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주요 보건 아젠다가 치매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굉장히 비용이 대합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치매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앞단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 환자의 어려움,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케어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치매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안타깝고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제 오늘 주제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결국 치매 환자가 초기에는 진단받을 때 조금 비용이 들지만 지역사회에서 투약하고 그럭저럭 가족도 알아보고 약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이럴 때는 관리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지만
아까 마지막에 신주현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중증 환자가 돼서 요양시설을 모시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그게 이제 급속도로 인프라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앞단에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그림은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한 10년 전에 OECD 이제 주요 정책 서밋 아젠다 보건 아젠다에서 우리가 치매 문제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치매 환자 패스웨이를 했을 때 총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 2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최소 예방하고 그리고 조기 진단하고 이걸 초기에 관리하고 이 앞단에서 문제가 솔루션들이 나와야 뒷단에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게 빠른 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는 이제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보건 쪽을 결코 비중이 줄어들 수 없는 질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서 이거는 꼭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막아야 결국 뒤에서 문제 해결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약간 이런 얘기들이 공허하게 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질환은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이라면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초기 위암 같은 경우 내시경에서 용종자를 하고 초기 대장 용종자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해결될 수 있고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뭐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이런 거 써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뭐 패널로도 오셨지만 애자의 관계자가 오셨지만 아마 올해 9월 또 11월이 길게 보면 치매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드디어 이제 임상 3상이 성공한 이제 치매 치료 신약이 나왔고 이제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아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기준이 부족한 아두카누맙도 FDA는 승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카네맙도 FDA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표가 이제 지난 10년간 굉장히 공허했던 표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치료제가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의료진 전문가들 공격하는 표였지만 이제는 이 중에서 성공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그 후발주자들은 계속 개량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고 더 저렴한, 더 효과적인 약들이 연이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치매 환자, 또 경도인장애 환자 관리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인지응대 치료, 여러 비약물 치료도 효과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단에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오늘 중앙치매센터에도 계시지만 사실 치매안센터에서 저희가 치매 전달 체계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치료법이 모호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검사 스크리닝하고 전국적으로 또 의심이 인지기능이 떨어진 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치매가 의심되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치매를 초기부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약간은 뚜렷한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뭐 시간이 좀 있습니다. 레카네맙도 내년 1월에 통과돼도 제가 보면 시간표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빨라도 내후년 상반기 뭐 이 정도 내후년 하반기 이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뭐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런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우리가 2년 후, 3년 후에 올 치매 치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치매 진료 전달 체계가 사실 다른 질환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폐암, 뭐 폐렴 이런 경우 처음에 기침나면 기침 약국에 사 먹다가 1차 이제 내과 갔다가 한 2달 이상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됐네요 하면 결국 종합병원 가서 가슴 엑스레이 사진, CT 찍어봤다가 이상하냐 해서 뭐 폐암을 진단받게 되거나 이런 식의 되는데 치매는 거꾸로 하는 거죠. 뇌 영상 MRI 찍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신약이 나오면 펫까지 찍어야 되면 대학병원 진단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병원 치료를 좋아하다 보니 거기 남아있다가 어느 정도 중증이 되면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이렇게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조금 불가피한 면도 있고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제일 큰 게 독거노인입니다. 지금 2030년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4%까지 올라가고 지금 2020년도에 독거노인 비율이 한 20%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다른 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키가 되고 중요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치매는 거기다가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병원을 오거나 약을 드시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도 다른 질환과 다르고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쉽지 않은 이런 치매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가 전적으로 맡고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맞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활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뭐 저희 신경과 의사이든 또 다른 치매 전문 대한치매학에서 계속 얘기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70-80% 됩니다. 근데 공공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민간 부분 접근하기 힘든 부분, 아까 얘기한 독거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차이에 대해서 필수 의료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비수도권의 뭐 상단적인 도서 지역의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 또 약한 곳, 상대적 약한 고리를 공공기관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가 서울 지역 이럴 때는 민간 분야, 뭐 민간 요양병원까지 합쳐서 굉장히 오픈해서 함께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길게 설명드려서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 결국 급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을 하려면 이게 흔히 그런 말, 아니 치매 안심센터에서 설명 다 하잖아 하는데 치매 안심센터를 모든 환자들이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치매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은 모든 병원을 갑니다. 약을 타려면, 그죠? 그러면은 그 앞단에서 당신은 앞으로 이런 진단이 내려졌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최소한 15분, 20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의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잘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경도인지장애 또 치매 가족 상담료를 급여를 해서 어떤 이거를 뭐 설명 한 5분 했다고 다 돈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급여화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좀 더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설명했다고 무조건 돈을 급여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맞는 구조화된 어떤 그런 설명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어떤 의사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의 어떤 질 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이 뭐 돈 달라고 그러면 또 수가 얘기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급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도인지장애 오늘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조금 마이너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F067입니다. 진단코드. 그래서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실비보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레카네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지중계 치료나 이런 걸 위해서는 좀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실비보험에 커버가 안 돼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도단 인지 장애는 경도라는 마일드라는 이런 의미 전달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가 급여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2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뭐 진단 검사를 급여하고 이런 거는 또 다시 또 우리 건강보험 급여의 어떤 재정에 약간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도가 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좀 급여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레카네밥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점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치매를 주로 본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이게 우리가 개발은 못했지만 하늘이 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 신약을 치료를 받으려면요, 펫 찍고 바이오마커도 체크해야 되고 MRI 찍고 검사 다 해야 됩니다. 해서 당신이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병리에 의한 치매다는 걸 확인받으면 치료제가 들어갑니다. 치료제 지금 아두카누밥은 연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었고, 레카네맙은 한 3천만 원 정도, 연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MRI 여러 번 찍어야 됩니다. 일단 치료비 문제, 치료 약제비를 빼놓고 치료하기 전에 펫을 찍고 MRI 찍어야 되고, 치료 받은 다음에 뇌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MRI 찍어야 돼요. 이게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마치 비유를 하자면 코비드 바이러스 터졌을 때 이제 막 백신을 개발할 때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백신을 국내 생산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도입이 늦어졌던 거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들한테 연구비가 수천억이 넘어갔는데, 아쉽게도 지금 많은 성과물이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게 과연 가성비 효과가 좀 투자했느냐, 이런 생각이 해볼 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뭐 약제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주저하고 늦어지게 된다면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화이자 백신 처음에 받아들이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대신에 이제 데이터들을 화이자를 공유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카네맙이 효과적인 건 하기는 했지만 이걸 과연 몇 년간 놔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우리가 어떤 같이 치매 환자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약간의 페이버를 주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 의료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뭐 제가 이 얘기는 너무 구기적으로 기자분들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내가 자릿세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자릿세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한 3년에서 5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고가약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쓰고 치매 환자 치료가 뭐 한 30% 좋아진다는데 그거 써야 돼? 하면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월 250만 원씩 쓰고 주사를 맞는다면 10년 후에 당신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꺼이 맞으실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초기 치매 환자도 치료지만 경도인지 장애 환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가격 보고 치매 치료제라는 개념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사회적 파급 효과나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에 대한 대처, 그게 급여가 됐든 시스템 마련이 됐든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고, 꼭 암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까 코비드 초기, 백신 초기에 이스라엘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환자의 급여 체계는 제가 학생 때 20년 전에는 암 항암제 별거 없었습니다. 치료도 잘 안 되고 당신이 삼긴다라는 얘기 들으면 거의 사형 선고였고,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표적 치료제, 고가약들이 개발됐고, 고가약의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에서 보면 보장성을 확대하고 또 위험부담제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선별적으로 급여를 해왔던 이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80만의 치매 환자를 전부 급여하라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어서 어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길을 열어주거나 제도적 보완을 대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가 아니다. 아직 허가도 안 났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화두를 던져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앞단 경도 이상의 초기 치매 환자의 치료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최영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이끌어가실 좌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맡으신 윤웅용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윤웅용 회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윤웅용입니다. 두 분의 소중한 주제 발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은 이미 소개가 됐고요. 우리 패널 아직 소개를 못한 패널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경제패널 장경민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희 케어기버 사회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민영 한국예자의 의학부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할 건데요. 패널 토의에 앞서서 저희 패널 토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는 우리 치매 관리의 그 가장 큰 주체 세 가지 환자, 보호자, 국가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 서브 타이틀로 먼저 치매 환자의 치료의 변화, 요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 교육의 교육 및 상담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치매 정책의 개혁 순으로 제가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 분들은 되도록 각 카테고리에 맞게 맞춰서 발언과 발표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뭐 또 추가적인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환자에 대한 지금 방금 두 분의 연자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치매 치료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든가 초기 치매 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치매 치료 약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라든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야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어떤 대책들이 혹시 있는지 지금 연자분들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차례로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치매 진료에서는 예전에 이제 치매 지원센터거나 치원 안심센터에서 스크린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요. 이제 그런 안심센터에서 하는 스크리닝 말고는 환자들이 불편을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정도거든요.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아까 하고 있는 그 스크리닝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스크리닝을 잘 받으려고 협조적이진 않거든요. 받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리고 특히 이제 경도인지장 같은 경우나 초기 치매도 그렇고.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저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농사를 잡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불편한 걸 모르거든요. 일상생에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경도인지장애를 갖다 스크리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절실해진다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루틴히 스크리닝하는 기회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인지기능 검사를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하게 돼 있죠. 교육교통공단에서 시스트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정상이 아니고 인지저하가 나오면 정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오는 분들은 하나는 10에서 9은 다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자기 일상생활하는데 하나도 문제 없고 운전도 잘하고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이거 안 해준다. 이 검사를 해오라고 해서 소견서를 받으러 온다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면 반수 이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실제에서 문제가 스크리닝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경도인지 장애군도 있지만 초기 치매군도 있고요. 심지어는 중등도 치매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밖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일상생활 장애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없는데도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전면허 라이선스에 관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냐는 이상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떨어진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 가이드를 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음주운전 가이드 정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좀 예를 들면 인지기능이 좀 떨어졌지만 그 집에서 농사지러 다니는 데만 조금 왔다 갔다 천천히 다니는 분은 사고 가능성이 정상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가이드 잡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없어도 뭔가 강제적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운전면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65세 이상에서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검사를 갖다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차라리 시스트 스크리닝을 하든지 디멘차 스크리닝을 건강검진에 넣던지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일단 기본적 스크리닝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문제 있을 때는 꼭 리퍼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조기 발견을 하려면 이제는 문제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스크리닝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폐암을 볼 때 폐암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기본 엑스레이를 찍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엑스레이에서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일정이 크기 이상의 존재가 나오면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것처럼 치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 스크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봐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다 잘해주셔서 저는 짧게만 더 얘기하면 지역별로 좀 이제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매 센터에서 하는 검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의료기관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도 해보고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연구 때문에 지방의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 가면 굉장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거든요. 그럴 때는 치매 센터에서 하는 어떤 진단 그런 검사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어떤 획일적인 거가 아니라 지방과 어떤 수도권 이런 것들 차별화를 가지고 기준도 다르고 좀 그렇게 가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건강검진, 암검진 하듯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지역적, 어떤 개별적 차이를 두어서 검사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이런 조기 검진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더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혹시 그 중앙치매센터장 센터장님. 예, 근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것만 딱 잘라서 얘기 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세 번째로 국가 치매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과 같이 맞물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치매가 아까 보건과 복지 영역이 많이 걸쳐져 있고 특히 이제 복지 쪽 부분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돌봄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물론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보편화되려면 아직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치매 안센터들이 주로 조기 검진 스크리닝을 해서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추적 검사하고 이제 여기에 치중을 좀 했다면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돌봄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 등에 대한 돌봄 관리를 이제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치매 안센터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크리닝도 열심히 하고 돌봄도 잘하고 이걸 다 잘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거를 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희 쪽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책 연구 영역을 내서 그것이 아마 1월 달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너무 달라서 서울은 이미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료기관도 많지만 굉장히 스크리닝을 그래도 나름은 잘 되고 있고 하지만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만 열었지 거의 지금 저희가 2017년, 18년에 열고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지역에 있는 치매 안센터들은 코로나 검진만 하러 다녔던 게 현실이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대한 스크리닝은 지금 계속 더 뭐 치중이 아니라 어쨌든 잘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돌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부분은 양쪽을 다 쫓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뭐 저 역시도 신경과 의사로서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운전면허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시스트나 이런 그 치매 검사 도구들은 운전면허를 위한 도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인지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럼 인지기능이 괜찮으면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냐?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거가 전혀 아닌데 이제 그거를 루틴하게 지금 잡아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고 저희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는데 중앙치매센터에 지금 모든 거의 60%가 운전면허 안내 때문에 전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도로교통공단이랑도 상의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정말 운전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과 이제 거기서 연관되는 이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아마 내년에 이거에 대한 따로 연구 영역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아까 우리 정경민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전에 법안을 내신 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치매 검진을 잘 받게 하려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기에 추정 치매 환자 수의 한 55%가 치매 안센터를 들어오고 그럼 45%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치매의 어떤 친화적인,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그 낙인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뭐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명칭 부분도 지금은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쉽게 치매 안센터에 올 수 있도록 해드리면 결국은 그런 조기 검진되는 율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그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카누밥이 지금 쓰이고 있고 조만간 레카네밥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진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어떤 효과 등의 기대가 우리의 그 생각만큼 미치지 못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업계 대표분이 나오셨습니다. 에자이의 김은영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 많지는 않은데요. 그 약제 이외에도 이제 환자 케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보면 다른 허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밀로이드 펫이 환자의 위험도와는 관계없이 모두 다 비보험인 상황입니다. 네, 아밀로이드를 타겟팅한 약제들은 아밀로이드 컨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환자 위험도와 더불어서 같이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아리아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약제에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이제 뇌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이데마나 헤모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MRI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현재는 보험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저희가 부분 MRI를 찍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나 식물과 교수님들과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 둘 수 있다면 실제 약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허들이 돼서 환자가 충분한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하신. 지금 허들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보험 재정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치매 치료제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치료비 자체도 문제지만 검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최호재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말이 길으니까 스크리닝 단계에서나 뭐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경동 이상의 환자를 200만 원을 다 레카네밥을 쓰고 그런 얘기는 절대 또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딱 암을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그거 암 치료제도 몇천만 원짜리 보험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지 아주 특정 조건들이 다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듯이 결국 고가약인 만큼 이제 그런 조금 굉장히 조건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전문가 그룹도 의료진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MRI를 뭐 여러분 급여화가 된다고 뭐 다 찍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활성화된다면 뇌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커트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모델을 만든다든가 뭐 함께 고민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최호준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치매의 진료 시스템 자체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고 많이 하죠. 저도 대학에서 치매 진단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개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료 자체는 개인원에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MRI나 이런 것들은 환자가 조금 에티피컬해서 비전형적이기 때문에 뭐 FDG 패시라고 해서 펫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 제가 리퍼를 시키긴 하는데요. 대학병원 보내긴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의원에서도 능력이 되는 사람 볼 수 있고 대학 교수라던 치매 전문가들도 많이 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아밀로이드 펫이나 아니면 이제 MRI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대학병원 많이 몰릴 수가 있고 지금도 사실 유명대학병원을 가려면 3개월,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가서 진료보고 나서는 또 1, 2개월 이상 신경심리검사하려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 6개월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게 또 심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부터 걱정되는 게 올 봄에 그 CT하고 MRI를 설치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병원급에만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로컬에서 MRI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에 있는 영상의학과에다가 MR을 의뢰해가지고 세팅을 어떻게 찍어달라고 하는 거 찍은 거를 보고 판독을 하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겠죠. 로컬에서 하는 영상의학과들이 없어지고 병원급으로 가게 되다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적체가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고려돼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엉뚱하게 검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나 의료인력 충분히 가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좀 필요한 거는 그런 기능적 내용상의 이런 것들을 로컬에서 어떻게든 큰 병원에서 리퍼해서 지금은 찍으려면 그 병원 과에다가 리퍼하고 그 다음에 그 과에서 다시 진료를 보고 또 예약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진료협력센터 이런 걸 통해서 바깥에서 아웃소싱하듯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의사들이 만약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약을 쓰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패드 쓰고 파인딩이 있거나 이런 게 되면 약을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큰 병원에 몰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적 내용상이나 MRI들을 갖다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문제거든요. 이제 그 찍는 보험의 가격들의 문제인데 이거는 세트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한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팔로우하는 데는 조금 보험을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비교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치매 환자의 세 가지 축은 약물적인 치료와 또 인지중지 치료 같은 비약물적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간병입니다. 환자를 어떻게 간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말기이든 초기든 중기이든 말기이든 그 환자가 상태가 변할 수 있다고,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 제목은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최근에 그 치매 인식의 변화도 많이 되었지만 보호자의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상담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호자적인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기 사실 보호자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정경민 대표님이 어머니가 지금 치매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보호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진단을 받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 또 앞으로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첫 번째로 그 치매 안심센터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개론적인 부분에서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병원 안내도 해줬고 또 케어 센터들도 안내를 해줬고 또 뭐 여러 가지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줘서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치매 안심센터에 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더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치매 제도나 이 의료제도 모든 것이 환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또 가족들한테 거의 다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다 독박을 쓰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치매 환자의 가족이나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병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심각한 거는 노노케어, 부인을 케어한다든지 남편을 케어하는 경우 둘 다 같이 치매가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케어가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제 한 분이 치매로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한 분이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같이 가서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보호자에 대한 것들을 패키지로 좀 돌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은 아까 우리 신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환자한테든 보호자한테든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가서 뭘 따로따로 상담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환자를 한번 병원에 모시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라서 그 기회에 환자가 진료를 보는 동안 보호자는 다른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점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자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수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자원봉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는 초기 단계의 안내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치료, 정신과적 치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보통 경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오실 때 연차를 쓰시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때 오셨을 때 같이 약도 타시면서 이런 보호자 교육이라든가 상담도 같이 받으시면 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주치의가 치매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환자별 사례별로 어떤 1대1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받는 이제 치매 상담, 가족 상담료 이렇게 칭하게 되면 그런 치매 상담료를 급여화를 하게 되는 그 필요성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준영 부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효과야 이제 사실 아까도 여러 강조했지만 치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가 아는 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우울해지죠. 사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 많고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환자가 이런 행동을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가 어떤지,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의 어떤 상태들을 계속 파악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환자는 앉혀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환자가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얘기 안 하면 졸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상행동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도 또 봐야 되고 우리가 보호자도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좋아진다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되게 황당해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그래서 막막해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병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병적 행동인지 아니면 원래 어머니가 성격이 이래서 이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매는 전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는 안심센터에서 그 브로셔나 홍보자료도 알 수 있지만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치매 상황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 중에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수면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자들이 케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수면 관리도 될 수 있고 수면이 잘 되면 다른 행동 조절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저희가 환자 상태를 다 직접 그 진료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집에서 생활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환자가 뭐 밥을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발적 발화가 잘 많은지 아니면 그게 점점 주는지 그게 이제 이상행동이 없더라도 말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치매가 진행하는 우리의 간접적 행동장애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보호자가 치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미리 교육해야 되고 환자 보호자가 보고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런 상태로 보고를 받고 약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그걸 모르면 이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그거는 이상행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안 하거나 했던 얘기를 물어보거나 막 동력적 행동이나 반복 행동이나 이런 걸 안 보이고 밥만 좀 먹고 잘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괜찮게 잘 지내시는 거니까 약 똑같이 주고 그냥 가시라고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물어보고 보호자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다시 피드백 받아가지고 치료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못하니까요. 환자가 그걸 자기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얘기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해야 되고 보호자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대답할 건 저희가 환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보호자가 알지 못하면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진료를 잘하는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보호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호자의 상황 자체가 우울해지거나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가서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우울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힘들겠다 아니면은 이럴 수 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보는 의사한테 받고 위로를 받는다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족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안심센터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경제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가서 그걸 받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받으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주말에 안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뭔가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모임들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안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내에 또 그런 모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런 데 참여하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료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나와서 교육들을 시켜줄 수는 있잖아요. 민간기관에 입탁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보호자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에 대한 보험 상담료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간쪽 상담료의 신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치매 가족 상담료의 급여화가 사실 내년 23년도에 신설이 될 걸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생기기 쉽지 않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급여화가 안 되는 이유하고 혹시 이렇게 정부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 지자체하고 어떻게 좀 같이 이런 치매 가족 상담료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최효진 교수님 제가 근데 일단은 뭐 때와 되면 필수 의료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도 같이 뭐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서울시 지역 같은 경우는 치매 문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번 예산 문제에서도 서울시에서 좀 배려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고 사실 치매 안심센터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 이전에 만든 시스템이 정적으로 안착이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 관심 보이는 데서는 뭐 시범 사업을 해서 결국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예전에 한 18년 전에 치매 안심센터 이전에 치매 지원센터가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시에서 치매 지원센터가 구마다 하나 생기면서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굉장히 롤 모델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모델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해왔던 거고요. 우리 그 치매 가족 상담료의 급여화 이 사업도 먼저 지자체, 특히 서울시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시범 사업을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의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 제가 치매 치료의 그 간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케어 기버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케어 기버가 3년 이상 이렇게 환자를 돌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불안증,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희 그 케어 기버 마음 살림 이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그 패널 하기 전에 뭐 하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저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또한 치매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96세 아버지는 몇 달 전에 치매 5급에서 승진하셔서 치매 4급 되셨고요. 어머니는 89세인데 이제 파킨슨이 있어서 치매 4급입니다. 저희도 형제들이 다들 직장 다니고 다들 다 분간을 했기 때문에 11시에서 5시까지 요양보호사님이 금요일까지 도와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올해 제가 라이나 그 생명에서의 그 보험회사에서 전성기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올해의 그 슬로건이 돌보는 사람을 돌보자 해가지고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차례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돌봄 PTC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해서 만났었던 치매 가족들이 한 150명 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그분들이 치매 5급, 4급 뭐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집에서 정말 케어하기 어려웠던 요양보호기관이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해야 될 치매 3급, 2급, 1급도 가정에서 마치 간병 전쟁 치르듯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람들은 매번 사고들이 터지는데 치매 보호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수면 부족이 아주 정말 심각했었고요. 피로감, 고립감, 분노, 그다음에 죄책감, 우울, 스트레스가 정말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지내다 왔는데요. 1998년에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픈 가족을 간병하다가 환자보다 먼저 죽는 케이스들을 많이 발생하면서 근데 환자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네 해서 만든 것이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라고 가족 간병인들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PTC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케이트 로릭 박사와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동료들이 개발해가지고 효과를 인정받은 만성병 자기관리 프로그램, 즉 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파일럿 테스팅을 했는데 마침 그 파일럿 테스팅 했던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아시안 보건복지센터였는데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제가 이제 워싱턴 카운티에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에 패밀리 케어기버 서포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갖고 그 교포들 지금도 미국 PTC 프로그램은 미국 오레곤주의 경우에 가족 보호자들, 가족 패밀리 케어기버들을 위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PTC 6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 복지부 DHS에서 강의 안내 사이트를 또 이렇게 알려주거나 간병인 코디네이터나 상담인들한테 문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저는 이제 원주에서 무의당 기념관에서 이제 원주 사람들, 원주 치매 가족들과 13분을 모시고 치매 가족들의 이야기, 함께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신학대학원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서울 분들이랑 함께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번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국가 치매 정책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고요. 사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나오셨으면 그분한테 사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고민수 펜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은 사실 이전보다 좀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좀 축소화됐다고도 보는데요. 이제 또 강력한 또 어떤 변화의 또 개혁의 바람이 또 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는 내년에 그 치매지원센터 예산도 좀 삭감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향후에 그 치매센터의 역할과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치매 정책의 어떤 발전 방향도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주로 그 어떤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 환자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환자가 아닌 거죠. 일반 분들을 스크리닝을 제대로 해서 이상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면서 병원을 믿거라고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돌봄 쪽에 이제 강화가 훨씬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제 내년 초쯤에 아마 복지부가 냈던 그 연구 영역이 나와서 그럼 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돌봄의 범위도 넓히고 사실은 지금 치매센터는 그 결국 이게 제일 그런 거죠. 뭐 그 집에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고 아까 독거노인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은 아예 병원, 특히 치매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아예 거부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계속 방치가 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돌봄이란 꼭 돌봐주는 것뿐이 아니라 의료적 돌봄은 당연히 돌봄이니까 이제 병원에도 모시고 오고 케어를 어떻게 해드리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런 중증부터 아까 중도인지 장애 초기 환자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일단 저희 치매안심센터에게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정한 부분은 이제 예산 아까 깎인 부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예산 자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치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불용액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다시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센터는 아까 뭐 말씀드린 어떤 치매에 대한 병명의 그 어떤 개편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큰 정부에서의 사업과 같이 일단 방향성을 갖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였으면 보건의료 플러스 돌봄, 보건의료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알맞게 그 두 가지를 좀 균형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이제 국립요양병원 얘기도 이제 저희 말씀드릴까요? 네, 국립요양병원도 이제 중요한 화두니까. 근데 국립요양병원이 지금 그 치매 전문병원과 치매안심병원이 만드는 게 아까 신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닥 지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 중앙치매센터나 쪽에서 원래 이제 관여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국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사업을 이제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민간 확대 부분은 아직은 지금 왜냐하면 국립요양병원 자체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정화를 못 시키고 있어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확대되는 쪽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연결을 그러니까 사실 그 치매안심병원의 목적은 이상적이 엄청 심해진 사람을 외래에서도 저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입원시키면은 선망 때문에 더 심해지고 막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원래 이용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부분 지금 지역에 굉장히 어디 산골 같은 데 막 들어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 전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민간과 좀 협조가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계별로 지금 발전돼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매센터가 또 돌봄을 강화시키고 민간 협조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요즘에 그 치매라는 단어의 용어 개정을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우리 정주민 대표님이 저번 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두 분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기 진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에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했더라면 훨씬 좋은 트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왜 조기 진단이 안 되냐? 저는 그 치매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인식 그것이 굉장히 나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그 진단도 받을 거고 치료도 받을 거고 하는데 아예 병원 자체를 안 가려고 그러고 치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 내가 치매 환자냐라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 근처를 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진단 체계를 잘 갖춰도 환자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도록 만들려면 이 환자에게 치매라고 하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어떤 용어와 다른 병명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웬만한 저희 그 테너토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혹시 바쁘시죠? 네네네. 지금 주섬주섬 집을 싸고 계시거든요. 네. 주섬에 도망가려다가 먼저 사실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말씀은 뭐 의료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전문가들께서 주신 말씀 잘 한번 검토하고 특별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이제 요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문케어 관련한 우려들을 많이 하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MRI 촬영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의료 지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기준을 강화시킨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 때문에 그 치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비용이 환자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뭐 내가 좀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MRI 어차피 보험 적용되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해서 아무튼 정말 질병도 이제 발견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정말 병상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꾸준히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정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정책 좀 수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갈래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중한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좋은 연말 연시 또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 치매 환자 치료의 변화, 그다음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강화, 그리고 국가 치매 정책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고요. 혹시 저기 앉아 계신 필드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에서 보험의사를 맡고 있고요. 상업요양병원을 일하고 있는 김기주라고 합니다. 아까 사실은 저도 당연히 레카네마비 정말로 아주 선도적으로 지금 2세대 치매 치료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치매 진행을 늦추고 중증화를 예방해서 충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치매에 대한 치료 비용과 돌봄 비용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기대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셨던 이런 가족 이제 상담료를 통해서 분명히 케어기버들, 가족을 포함한 많은 케어기버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매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중증 치매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중증 치매에 관련된 내용과 돌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오신 데이터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매 관련된 총 관리 비용 21조 정도 들어갔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치매 치료 비용이 대략 2.57조 정도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총 비용을 하자면 사실은 전체 치료 돌봄 환자 치매 비용에서 사실은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케어기비하고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이제 입원하는 관련해가지고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비용들 어떻게 하면 줄이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노 감병 문제라든가 영케어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들의 고통과 삶의 질의 저하, 그리고 소득 수준의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레카나비 아주 혁신적이고 저희 기대만큼 충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중증 치매 환자 수를 100%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60세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중에서 10%가 치매 환자라고 한다 하면은 결국에 현재 비해 대비 치매 환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300만 명 정도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중증 치매 환자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상행동을 포함해서 선망의 이상행동을 포함해가지고 매우 사실 간병이 대단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기에서 투여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대학병원들 극상에 투여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요양시설에서 투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양병원 치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 치료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아까도 신준현 부회장님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간병비도 보험이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잠깐 우리 몇 주건 뭐 한두 달이건 간에 일시적으로는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개인 병실에 개인 간병을 하시면서 치료를 천천히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여건이 되지가 않고 1인실 비용이 최소 현재 비급여다 보니까 최소 180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 개인 간병 비용이 최소 360에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개인 간병비와 1인실 비용만으로 이 보호자들이 부담하실 비용이 최소 540만에서 7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이 비용을 과연 부담하고 계실 수 있는 보호자가 우리나라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럼 결국에는 이 비용 부담이 어려우니 결국에는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대구로 가시거나 하신 분이 이런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치매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있어서 좀 꾸준하게 적극 치료하기 위한 폭넓은 방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노인 관련된 의료의 시스템에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가지고 중증 환자는 치매를 보고 중증 환자는 뭐 요양병원 간다든가 아니면 의료 돌봄 필요가 크지가 없는 상황에서 돌봄 필요하신 분 시설로 가신다든가 둘 다 크게 누구 높지 않으신 분 커뮤니티 케어나 대우로 가시는 등 좀 명확하게 좀 환자분들을 갈라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꼭 불필요한 사람들이 입원하지 않는 방안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도 돌봄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맞아가지고 스마트 감별 시스템 도입이 결국엔 총 돌봄의 비용 줄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케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너무 많지는 않은데 지체돼서 말씀드릴 잠깐만. 예, 오늘 한 꼭지였던 치매 환자 가족 상담용 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경과 의사고 치매 환자분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떴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치매 좋다 이런 어떤 약들을 이제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을 보셔다가 무슨 치매 효과가 있는 약이냐 하면서 보면은 건강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싼 돈으로 막 이렇게 반강매로 사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어떤 한의원에 갔더니 치매에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서 1-2천만 원짜리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제를 사고 그랬는데 이 치매 환자 가족 상담료가 정말로 현실화돼서 우리 신경과 의사들이 치매 환자분들 가족분들한테 충분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좀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의원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코멘트라든지 한번 의견 주실 건 있을까요? 사실 네. 저도 지금 노후자들이 그들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휴식, 쉼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독박 감정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존중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아쉽지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은 벌써 시간이 한 몇 분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띤 토론이었고 오늘 우리 여기 나온 내용들이 저희 치매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관계자, 우리 또 연자 여러분,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이종성 의원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회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